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민원 처리에 차질을 빚었죠. 행정안전부는 긴급 복구에 들어갔고 사흘 만인 어제부터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는데요. 행정망 정상화 첫날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서울 상암동 주민센터입니다. 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민원 업무 보려는 주민들 많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민원 서비스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안전망에 오류가 생기고는 이곳에 오류 안내문도 붙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떼어진 상태입니다. 민원 발급을 위해서 이곳을 찾았던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번호도 안 해요. 오늘까지 해야 돼서 급하게 왔습니다. 9시 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상 필요한 등초본이기 때문에 그거 띄러 왔다가 전산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7일 오전 정부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도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 원인이 인증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 때문이라면서 그제 새벽 교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인 정부24가 먼저 재개됐고 오류 발생 사흘 만인 어제 행정 전산망도 복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오늘부터는 주민센터 현장에서의 모든 민원 처리가 정상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응 상황실을 꾸려서 시스템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민원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지난주 쌓인 민원과 새로운 민원까지 현장에서의 업무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 국가의 민원 서비스 먹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네, 무려 56시간이었습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류를 인지는 했지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중단 안내를 했다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국민 조치를 하기까지, 그리고 최종 원인 파악을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정부가 처음 전산망에 장애가 있다고 파악한 건 사흘 전인 17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저희 YTN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다는 제보가 언론에 속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공무원 전용 행정망 세울에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오후 2시쯤부터는 개인 컴퓨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행안부가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주요 업무를 17일자로 소급 처리해주겠다는 조치를 안내했죠. 밤 9시 반엔 오류 인지 13시간 만에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전 대통령 지시로 정부 합동 TF가 가동됐고,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고요. 이후 오전 10시쯤부터 정부24 서비스가 임시로 재개됐습니다. 사태 발생 30시간여 만인 오후 3시,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민원 현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 8시 반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새벽까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비롯해 안정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일요일이었죠. 오후 5시가 돼서야 행정안전부가 문제가 발생했던 네트워크 시스템이 전면 정상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오류를 인지한 지 약 56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5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들썩이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비주류 모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면서 신당설에 군부를 떼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구체적인 창당 시기도 언급했다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한 토크 콘서트에서 12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날이기도 한데 최근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며 사실상 창당을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이 전 대표 측은 지금까지 4만 명 정도 연락망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 신당 창당을 위한 조건도 단숨에 충족하며 새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도 동시에 불붙는 모양새인데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출마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특히 최근 한 장관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관련 질문에 완전히 선을 긋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한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 정치에 입문할지를 두고 여권 내 다양한 시나리오도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초 전에는 한 장관 행보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스스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민주당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4명이 출범시킨 원칙과 상식 모임이 지난 주말에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세대 비하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현수막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사법 문제로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비판했는데 비명계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친명계, 당내 주류는 비명계가 총선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집단 행동에 나선 거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공감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40-50명 정도 있다는 비명계 의원들 주장과 달리 당장은 원칙과 상식 모임에 함께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과거 친문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 정도만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이 당 결정에 반발해 향후 비명계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나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의 사열, 마차 행진과 국빈 오찬,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삼국 협력을 추구하는 게 자국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조항 위반이 명시적으로 3,400여 회에 달하고 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이 경고 성명까지 발표한 건 이례적인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잠시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 8,52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를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는데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묶음 상품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낱개당 가격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낱개 상품보다 묶음 상품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이버 쇼핑에 즉석밥 햇반을 검색해봤습니다. 210g 상품 3개가 한 묶음인 제품은 2,370원입니다. 개당 가격은 790원 꼴인 거죠. 그런데 6개짜리 묶음은 5,300원입니다. 또 18개 묶음은 15,710원으로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883원, 또 872원이었습니다. 많이 살 때 오히려 더 비싼 셈이죠. 자, 이번엔 다른 제품도 보겠습니다. 하기스 맥스드라이 기저귀 제품인데요. 72매가 들어있는 상품 하나를 구매하면 21,500원, 한 장당 298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3묶음 구매하면 장당 304원, 그리고 5묶음을 구매하면 장당 402원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더 비싼 현상을 번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묶음이라는 번들과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최근 상품의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하지만 유통식품업계의 꼼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유지한 채 질을 떨어뜨린 스킨플레이션에 이어 상식에 기댄 소비자를 기만하는 번들플레이션까지 싸게 사기 위해 묶음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에도 일목요연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단위 가격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차장 검사가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은 2차장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정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검사 처가 소유의 골프장과 이 검사 가족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리조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2차장 검사 피고발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접대 의혹과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차장 검사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장 검사 관련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는데요.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장 검사가 자녀 진학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고 또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가정부 채용 전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을 도와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대검찰청에 2차장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일에는 비위 정황이 담긴 원본 자료 제출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하루 뒤인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2차장 검사를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사 범죄 대응 TF를 꾸리고 2차장 검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표결이 어려워지면서 철회했는데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장 검사는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하고 있었는데 대검찰청은 오늘 2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총선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또 주말 동안 주목받았던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대구 방문 당시의 모습과 함께 오늘 아침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평가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출마선 쪽으로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새 너무 열심히 못해서 대구에 오신 거를 또 연구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바로 재정이 되고 데려가.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그럼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는 이민 정책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하고 만날 기회는 거기 이민 정책 토론할 때 많이 만났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 인유한 위원장은 그분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총선에 발을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정치부 기자면서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법무장관이 대구에 갔는데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대구에 온 의미가 뭡니까? 하면은 무슨 뭐 법무 행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러지 평소 제가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정치인의 원어죠. 정치인의 워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굳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평생 검사만 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막 꽃다발 갖다 주고 셀카 찍자는 모습 보면은 본인도 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를 하신다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피크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뭐 꼭 하향세를 그린다기보다는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첫째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은 뭐 전국에 지금 뭐 검찰총장 역할을 다 하시니까 여러 논란을 사채하고더라도 전국에 한 2,100명, 300명 검사들 본인 한마디면은 정말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조직과 우리 김치고 계십니다만 정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할 때 정말로 많은 걸 다 조율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통합과 또 어떨 때는 고독한 결단도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올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를 갖고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런 점이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정치권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한동훈 장관은 이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역대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은 공화국제에서도 보면은 2인자가 그렇게 좋았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묘한 그 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려고 하다가도 옆에 누가 2인자 있다, A가 있다 그러면 다 저 A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될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지자들과 사진들 찍고 하느라고 원래 예정에 있던 기차 노치가 한 3시간 뒤에 좀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구 민심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피크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지 정치도 하고 또 그다음 행보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마는 저 자리에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열차 시간까지만 찍고 이제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지역 시민들과의 그런 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르게 총선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서 다소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얄미운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보수 진영에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 조사들이 나오게 되고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적 요구와 부름이 있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처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직 한동훈 장관이 명확하게 총선에 출마하겠다 말겠다 본인 입으로 선언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들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대구 신당을 띄우다 보니까 그 신당 바람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 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방문은 애당초부터 지역 방문에 대한 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누군가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거를 맞불 작전을 놓기 위해서 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움직이면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지역 내에서 인기가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지역 내 호응도가 이 전 대표보다 적어도 대구 지역에서 훨씬 더 높은 주목도와 호응도를 가져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방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소구하는 순간 또 다른 변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직 장관들 중에 출마 예상되는 분들도 꽤 있고 다음 달 개각에는 한동훈 장관도 그럼 지금까지 행보라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대구도 물론 잡혀는 일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뭐 본인은 법무부랑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최근에 그 부인의 그 대규모 사진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 벌써 좀 이른바 정치권에서 기획력이 있는 분들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구 가서 내는 메시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셀카 찍는 사람 많아서 내가 기차도 연기하고 이렇게 같이 했다.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더 찍거나 아니면 바쁘면 보통 법무장관들이든 어떤 장관이든 제가 기차 시간 다 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붙잡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정치 행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은 저 정도 행보면은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수용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깍제깍 그 정치권의 발을 디디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로 무너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을 좀 벌어놓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한 1월 10일까지일 겁니다. 공직자들 선거 때문에 사퇴하는 시한이 그때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개각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나오면서 뭐 선대위가 구성된다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쓰임새를 놓고 여권 수뇌부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본인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거고 뭐 대구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 대구가 영남 특히 국민의힘의 본진 아닙니까? 거기를 막 휘젓고 다녔는데 한동훈 장관 저렇게 왔다 가면은 그 지역 언론도 그렇고 지역 언론도 약간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전 대표 왔다 갔는데 야 그래도 한동훈이 낫지 않아? 이런 여론도 일 거고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봤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경우 비례 혹은 험지 혹은 대구 뭐 아니면 대선 직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네, 뭐 한 장관이 일단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가정에 대한 언급입니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곳은 결국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선거가 서울 같은 곳이 49개 지역 중에 국회의원이 총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총선 참패의 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의미 있는 숫자를 가져올 때만이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한 정부 성공의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을 통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 또 아까 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젊은 층들에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소구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게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은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대구발 중심으로 살찐 고양이에 비유하면서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의 다소 비하 섞인 발언들로 본인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당 창당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한동훈 장관 같은 인물이 대구나 영남 지역에서 훨씬 더 큰 내적 변화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른바 종속 변수로 보여지게 되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들을 더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하되 나중에 만약에 출마 결심했으면 수도권 선거에 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들 험지 이야기들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빅매치를 이룰 것이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빅매치가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전체 선거 판도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따뜻한 양재에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들은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개항에 간다. 이 얘기는 이제 카더라식 주장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측근발로 얘기가 좀 나오긴 해서. 그러니까 익명에 근거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만큼 험지에 가서 뛸 의지가 있다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 싶고 제가 인천 개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건 인천 개항은 이재명 대표가 연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당선 가능한 따뜻한 양지에 가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왜 거기에 있냐.
험지 출마하거나 경쟁력 있는 곳에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구태여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명분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출마의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것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경쟁력 있는 분들이 중요한 거점에 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에 있는 핵심적인 당직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을 피력할 거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천 계양을에 과연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좀 관측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비명계 중심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희룡 장관 빅매치합시다 개항을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험주라고 해서 다른 데 가면 또 어떡합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 얘기 나오길래 원희룡 장관 얘기할 줄 알았더니 또 은근히 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이 자신 있으면 개항을에 와서 이재명 출마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항을에 국민의힘에 아마 당협위원장이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경선을 하든 해서 출마하면 되는 거고 일단 본인도 몸값을 띄우겠다고 아마 측근을 향해서 측근이 일단 언론에다 한번 살짝 흘려봤겠죠.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장관도 종로 출마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김최고 의원은 한동훈 장관 확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앞서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 평가도 했습니다만 확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보다 더 인기 있는 분이 있었어요. 검사 출신. 다 기억할 겁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훨씬 급도 높았어요. 법무장관 총리하고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지지율이 지금 한동훈 장관보다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의 뭐 소멸의 길을 걸었죠. 마지막엔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모든 정치인이 발을 들이시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상당히 많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보수층에는 인기가 있지만 수도권에 나와서 어디 쉽겠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종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강남 3구 빼면은 만만한 곳 없어요. 그럼 자기 선거하다가 허덕거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원희룡 장관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고향 얘기 한참 나오다가 고향이 아니고 고향 경기도 그 얘기 저도 구체적으로 좀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누굽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이 갔었나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또 그 정치인들이 그 원희룡 장관이 제주 출신이잖아요. 여기는 고향이죠. 홈타운. 여기 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것저것 좀 쇼핑하듯이 보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측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야권성 가장 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툭 던져봤는데 정치가 막 툭 던져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빼고 뭐 요즘 정권 윤석열 정권 특기 아닙니까? 툭 던지고 아니면 회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정말 어디 가서 심판을 받을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다음 달쯤 개각하면 이제 장관들의 어느 지역으로 또 좀 출마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텐데 지금 4.5 혁신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거 보면 그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고 얘기하면서 용산 출신들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변수가 될까요? 저는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당선 가능한 곳에 우후죽순으로 꽂아넣는 공천 파열음이 났던 게 선거를 망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자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 그리고 이름값이 높은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만약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지역에 내가 그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웬만한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력들을 봤을 때 그쪽에 훨씬 더 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경쟁력이 높게 담보되는 경우는 단수 공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경선을 통해서도 그 지역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추구하게 되는 전략 공천 원천 배제라는 건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계파 갈등에 기인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내 사람 꽂아넣는 공천 작업들을 원천 배제하면서 공정한 선거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와는 그렇게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신당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 많았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이준석 대표 온라인 지지자 모임도 또 모집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뭐 간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정리하면 창당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택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제가 경계하지만은 앞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뜸들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창당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개과천선하셔가지고 예. 갑자기 막 홍범도 장군 중산 제자리 갖다 놔라 이리 버리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창당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까? 결국 신당 창당이라는 건 대통령, 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라고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새로운 인재가 들끓고 한동훈 장관처럼 국민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대통령께서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지는 일들을 하나둘씩 바꿔내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쓸 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더 혁신적으로 변화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계속 만나서 더 상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꾸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 방향에는 특별하게 변화의 상황들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든 또 당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든 함께 만나서 그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같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메시지가 조금 약간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안도 좀 메시지가 꼬인 거 아닙니까? 뭐 전략공천 지역 청전 지역구 만들라고 해놓고 다음에서는 모두 배제한다. 그럼 영입하는 인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가 너무 과도한 예로 책임지지 못할 혁신안을 마구 던지는 것 같아요. 거기도 마구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 북한이 잘 쓰는 전술을 쓰는 것 같은데 주말에 또 연락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지자들 수만 명을 또 모았어요.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뭐 이준석 대표 속을 들어가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만 보면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개과천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공격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뭘 개과천선 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대통령께서 이미 이준석 대표와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과천선이라는 게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로서의 거의 지위에 준하는 원상 회복 또는 준하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로 보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한테 예전 당대표 시절처럼 지금 공천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준다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 수만 명의 그 아마 젊은 지지자들일 텐데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랄지 아니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이 이렇게 좀 도우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약간 좀 피로도도 쌓이지 않겠나 이런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오지 않는 메아리인데 왔으면 벌써 이뇨한 위원장이 뭔 얘기라도 했겠죠.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 이게 정말로 마지막에 12월 27일 근처에 가가지고 엄청 큰 거를 뭐 공천권 반 아니면 뭐 윤핵관 전부 정리 뭐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한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당이라면 적어도 신당이 어떤 비전과 가치, 정책이라는 게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지금의 스탠스로 12월까지 넘어가고 중순 넘어간다. 그러면 글쎄요, 그 신당에 대한 기대랄지 이준석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 아침에 허은하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그 전 대표가 부부라면 천하용인의 아들 딸이다. 가족들이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이 좀 있었고 의총장에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포옹하고 이준석 대표 운전해서 바로 옆에 윤석열 당시 후보 태우고 이렇게 쭉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D-Day 전날 99%인데 그때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갈등 국면을 조정했던 사람이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현 당대표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내적 갈등들을 조율해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남아있고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동대문 을이라고 하는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지만 거기에 허은하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인사 어느 누구도 신당에 내가 이 당을 떠나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이 가족이 다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 중심으로 변화하고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신당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 중심의 이준석 신당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하용인 같은 이준석 전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결집이 돼야 되는데 누구도 당 밖을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조금 전 얘기했던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의원이 추진하고 있었던 그 새로운 신당으로 제3지대에 같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올라타서 그 틈바구니에 함께 있는 건데 중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원오브 댐으로서의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 길을 갈 거면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당에 대한 동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를 지냈던 이 공간들을 변하고 개혁하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서게 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내일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에 민주당 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강연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 우리 이상민 의원이 혁신위가 하는데 혁신위의 초청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의 초청으로 민주당의 중진이 가서 강연을 한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초청 받았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에 모임 가서 강연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요.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뿐만 아니고 다른 또 분들하고 다르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미 국민의힘의 입당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불렀는데 갔다는 거는 정치적 의미를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지금 한 5선인데 중간에 이제 민주당을 떠나서 다른 정당으로 한번 국회의원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5선이면은 가령 만약에 들어서 국민의힘의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가서 또 지금의 이제 지역구 대전 유성 쪽인가요? 그쪽에 당선이 되면 6선이 될 겁니다. 그럼 본인이 뭐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을 해보는 꿈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 가서 경선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담들도 여권에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민주당의 5선 정도 하신 분이 지금의 정반대 정치 지형으로 가실 때는 저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정치적 지향점과 가치,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겠다 이런 걸로는 저는 국민뿐만 아니고 지역구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셔서 또 무슨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역시 뭐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밟아가는 길인지 그게 뭐 제대로 길인지 이런 건 뭐 유권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자리에서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까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혁신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5선 중지들도 있고요. 근데 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불러갖고 강연을 듣는 겁니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역할을 담당을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건넸을 때 오히려 민주당 내에 있는 강력한 지지층들로부터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모욕적인 발언들, 또 그런 모욕적인 정치 공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이상민 의원이 가졌던 소외들을 좀 듣고자 원했던 것 같고 항상 정치는 반면 교사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는 길에 그런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한 다양성의 길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듣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민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에 몸을 담았다가 국민의힘에 넘어왔던 의원들도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 조경태 의원이죠. 그리고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타 정당에서 넘어왔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에서 뽑아주기까지 했을 정도로 열렬하게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분위기들이 다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정말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치를 갖고 정치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배척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 길과 가능성을 다 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한 가지 짚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당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또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내용은 제가 뭐 전부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은 좀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실 때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얘기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고 할까요? 복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쓴 책으로는 또 미국 가가지고 외교안보 쪽에 또 천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의 외교 참사랄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당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의 생각과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총리의 생각이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이 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만 얼마나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국회 권력까지, 국회의 의석까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다면 법과 제도가 퇴행뿐만 아니고 이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받을 고통, 우리 역사의 퇴보,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비명계를 조직을 해서 어떤 본인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은 본인 생각하신 거 지적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어른으로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 구성원들이 새겨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뒤로 그 민주당 현수막, 그 총선 캠페인 현수막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청년 비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럼 논란을 저도 예. 당의 일원으로서 대변으로서 비하 논란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사무총장께서 불찰이었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갤럭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예. 외부에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당이 같이 민주연구원도 같이 하면서 쭉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갤럭시라는 게 뭐 은하수잖아요. 예, 예.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이해 요구가 있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 민주당이 모두 보듬어 보자고 하면서 만든 티저 광고거든요. 티저 현수막인데 이게 외부로 외출되는 바람에 국민들도 많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일단 잡혔던 일정도 취소하고 총장이 사과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네, 굉장히 비판적인 기조가 저희 당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비난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있었던 청년 비하 논란들이 민주당이 몸담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린 놈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오기도 했었던 과거에 이 유시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2030 남성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체적인 인식들이 젊은 층들에 대한 비하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하게 젊은 층과 더 소통하는 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민주당도 해프닝이라고 했으니까 향후에 또 어떤 또 캐치프레이즈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팔공산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 무등산에선 관광용 모노레일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승객 18명이 2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탈진 도로 위에 뒤집힌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20대 운전자 A씨와 청소년 4명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휴일 나들이를 갔다가 어둑해진 시각 내리막길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선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재까지 발생해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맨 뒤에서 처음 앞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유원지에선 무등산 자락을 돌던 모노레일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8명이 2시간 넘게 산속에 고립됐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선 낙동강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난데없이 불이 나 운전자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가자지구 교전 중지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관리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각 20일 오전 11시, 우리 시각 오후 6시부터 교전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리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그런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낮이 되니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고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좀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3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수요일 밤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